사람에게는 정말로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바로 웃음이다. 요즘 제 주변에 이 무기를 빼앗겨버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무기를 빼앗긴 사람도 빼앗아간 사람도 심장은 똑같이 뛰겠죠? 이재정의 70.5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국민TV 청취자를 위한 패션 제안 엣지북닷컴 엣지북닷컴 공정한 방송에서 제안하는 공정한 트렌드 패션 엣지북닷컴.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예, 두 번째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재정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첫 곡은 이문세의 해바라기였습니다. 제가 선곡한 게 아닌데요. 근데 어쩜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게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준비한 멘트가 아니었어요. 곡을 듣고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해바라기 정말 좋은 꽃인데요.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해바라기를 왜 해바라기로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라는 그 손쉬운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모든 꽃들은 해를 바라봐요. 근데 왜 유독 해바라기만 해바라기일까요?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해바라기는 태양이 구름 뒤에 가려진 순간에도 그 뒤에 있는 해양을 쫓아 고개를 기울입니다. 다른 꽃들은 구름 낀 햇볕이 구름이 껴서 보이지 않을 때는 고개를 땅으로 하고 있대요. 근데 해바라기는 회의 궤적을 쫓아가고 있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멋진 선곡 감사합니다. 저희 PD님이십니다. 저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줄지. 네, 오늘은 저희가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초대 손님 모시기 전에 제가 변호사로서 이 방송을 활용하지 않겠노라고 장담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서초골의 비공식 국민TV 비공식 법조기자가 이재정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께 서초동 일반의 법원 소식, 검찰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째려보지 않는 한은 권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지금 보수화되고 있는 법원,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가끔 있는 서초동 브리핑 이재정 기자입니다. 잠시 후 초대할 손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대의 시사 만화는 이분을 기점으로 역사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시사 만화가 박재동 화백님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나눌 생각인데요.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초동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여러분들 포털사이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 주진우 기자, 김어준 정수 그리고 원정수님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57일 만에 종결했는데요. 선거법 사건이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기타의 공직선거법 사건들과 맞추어서 종결을 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상식 수준의 비판이 법조인의 판단하고도 일치합니다. 주진우, 김어준 불구속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마당에 기소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요. 어쨌든 기자로서 언론 본연의 기능인 권력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법정에 끌려다녀야 된다는 사실이 그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그 주범이죠. 원세훈은 불구속 구공판이 된다고 합니다. 핵심 인물이고 현재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국정원 수장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대선에서 자기의 정보 요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안인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그 정도 판단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정치적 판단이라는 한간의 비판은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검찰이 스스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벌 납득할 수 없는데요. 선거사범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한 공언한 내용 관철시킨 건 있습니다. 저희 네티즌들한테는 아주 엄격한데요. 일례로 지난달이었던가요? 네티즌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가수 은지원이다라는, 여러분 들으셔도 웃기죠?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웃고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50대 주북에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웃고 넘어갈 이 일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했어요. 본인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들하고 비중을 나누어서 우리가 비중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본다면 원세훈 전 원장 불구속 구공판, 주진우, 김어준 원정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마찬가지로 트위트리안 구속 기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법조인인 것이, 같은 법을 배운 법조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원세훈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지휘 라인에 있던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정보국장 등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요.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범행은 했지만 상명하복 관계라는 조직의 특성을 감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검찰 조폭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두목만 잡을 건가 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결국은 나치의 홀로코스트 당시에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나는 위에서 시킨 일 그냥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직의 특성을 이유로 이런 식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국정원장이 또 바뀌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슷한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얘기, 분노가 치솟는 얘기 계속 하려니까요. 제가 가슴을 잠시 진정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연이은 서초골 소식 전해드릴게요. 조금 전에는 저희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몇 가지 법원의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젠 비난의 눈초리를 법원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쌍용차 김정우 위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물론 청구한 검찰 기대도 없었지만 비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지난 10일 중구청 대한문 하단 앞에 설치된 임시 분향소 그리고 천막에 대한 철거 과정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경찰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우 지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라는 죄 명목으로 연행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여기에 화답을 했네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문 앞의 분향소는요, 돌아가신 쌍차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매개로 해서 저희 국민이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모은 곳입니다. 그 덕에 이런 국민적 관심에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도 국정조사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스스로 약속한 국정조사도 모른 채 하고 있죠. 이런 탄압 묵인하고 있는 방주법입니다. 검찰 그리고 중구청장, 최근에 박정희 기념공원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구청장 그리고 법원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석방되길 바라마지 않지만 이런 법적 절차라는 게 출구 절차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잉여의 몸인 채로 우리의 도움으로 싸워야 하실 것 같은데요. 힘내십시오. 모두 함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민변에서 국정원녀 강금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대선 당시에 국정원녀 강금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국정원이 화교 여성을 강금한 사건입니다. 6개월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강금을 했습니다. 강금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강압에 의한 진술로 인해서 그녀의 오빠,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오빠였는데요. 탈북자로서 화교 신분이긴 했지만 탈북자의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정착해 살고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사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간첩 사건에 연루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6개월 동안 위법하게 감금된 그 여동생의 진술이 주가 돼서인데요. 바로 그 여동생이 어렵게 탈주를 해서 저희 민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협박받은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행도 당했었다는 얘기인데요.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민변의 변호사님 3분이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형식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직원 3명이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겠죠.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위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제기된 소송임이 명백합니다. 이런 소송 제기를 통해서 국민을 겁주는 행태 처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님 기자회견 통해서 국가정보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셨죠. 하지만 기각당해서 국정원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째 소식입니다. 팝아트 미술가 이하 씨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요. 관련된 공판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5월 17일, 5.18 즈음에서 연희동 일대에 전두환 관련된 그림을 연희동 일대에 붙였습니다. 이하 씨가. 팝아트의 일종이겠죠. 행위예술이자 또 미술예술이잖아요. 그걸 경찰에서는 즉결로 넘겼습니다. 즉결 판사가 이건 즉결로 처리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거기서 승복하지 않고 약식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벌금형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 씨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한 4-5번 정도의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철수 화백님께서 오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우리 사회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이자 명강연을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한 얘기를 아직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하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와 관련된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죠. 본인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특별전을 열기로 했답니다. 그 민예총 갤러리에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열리게 되면 제가 다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전시회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펀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소 금액 290원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이 돈은 전두환 추징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 단체에 기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만 그리고 흐린 소식들만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긴급조치 무죄 소식.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 연이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개개인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이 법원에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긴급조치 유죄 판결로 수년간 옥살이를 했던 당시 대학생이었던 3-4분 정도의 대학생이었던 4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윤성원 재판장님, 여러분 이름 기억해 주세요. 긴급조치 구호 무죄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결문하고는 별도로 꼭 한마디를 더 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정당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과오임을 말씀드린다. 한 발 더 나아가 과거 어느 한 시점의 법원의 판단이 이후 사법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깨달았다. 오늘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하는 재판이 훗날 사법부에 부담되는 판결이 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게 재판해야겠다는 점을
뼈저리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3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사법부 그냥 버리기에는 아직은 그 안에서 양식 있는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예, 서초동 브리핑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후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오늘의 반가운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사만화가라는 직업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신 역사적인 분이시죠. 이분을 기준으로 시사만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게 된 위상이 달라졌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박지동화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박수까지 이렇게. 예, 정말 어려운 자리 이렇게 청해드렸는데 기꺼이 응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TV는 뭐 무조건 나와야죠. 국민TV 알고 계셨죠? 알고 있죠. 국민TV 조합원은 모르겠습니다. 조합원일 수도 있죠. 너무 많은 역할들을 이제 누가 청하시면 그 취지가 정당하면 안 돼 있다면 해야지. 예, 응당 늘 하시다 보니까 지금 잠시 기억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조합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입해 주시겠노라고. 그래요, 당연히. 예, 약속 주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라는 책을 5월 달에 내신 것 같은데요. 실은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님도 대단하시고 아드님은 저희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런 아버지의 글을 통해서 바라본 아들은 더 위대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꼭 모셔서 이 책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모셨어요. 먼저 아버지 얘기, 아버지의 일기장, 이 책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책이 그냥 박재동 화백님께서 쓰신 책이 아니라 아버님이 직접 쓰신 일기를 엮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원래 참 교육의 뜻을 가지고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만두시게 되고 또 부산이란 대도시에 와가지고 입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생활하셔야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하신 게 이제 만화가게도 하시고 나한테는 뭐 천국이었죠. 만화가게도 하고 거기다가 떡볶이, 오뎅, 팥빙수 여름에 그다음 풀빵 뭐 너무너무 저는 좋았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하시면서 아이들 기르고 또 투병하시고 이런 생활을 한 20년간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그래서 그 일기를 어떻게 출판사에 알려져가지고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지금 20년간의 기록인 거죠? 20년 가까이 됐어요. 예, 저도 읽어봤는데요. 일기 자락자락 안에 개인사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 현대사의 고비고비에 관련된 얘기도 개인사에 녹아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 좀 전에 아버님 말씀하시면서 교사셨다가 결국은 직을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퇴직하시고 오뎅 떡볶이 파는 가게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우리 박 대통령께서 척결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불량식품 게다가 게다가 만화 가게 그러니까 묘한 그때 우선 불량식품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 그리라는 포스터 좀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스터가 뭐냐면 만화 가게 가지 말자, 불량식품 먹지 말자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아버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또 못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렸죠. 그랬더니 또 짜장면을 사주시는데 그게 또 맛있더라고. 맛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불량식품 아이들 학교 앞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떡볶이 오뎅이 지금 국민
음식인데 그걸 그렇게 불량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참 그 책 안에 보니까 우리 박재동 하백님이 대학교 시험을 치르시고 그 발표를 기다리는 날 아버님은 두 가지의 기다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아드님의 합격 말고 다른 하나는 아내를 경찰서에 보내놓고 그 조사가 마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바로 그게 그 불량식품 만화인데 그때 이제 아버님 아프시니까 어머니가 가셨어요. 근데 그때 만화도 그때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인식돼 가지고 뭐 학교에서나 뭐 당연히 가지 마라 그러고 우리 집에도 뭐 학부모님들 찾아와 가지고 만화책 찍고 애들 끌고 가고 천년만년 이 나쁜 그 만화방 해 먹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뭐 TV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마다 뭐 또 만화책 불태우기 그런 걸 하고 모든 것을 아이들의 그런 문제를 만화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마녀 사냥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때 단속을 근데 만화라는 게 그때 다 심의가 돼서 나옵니다. 그때도 자율 심의가 돼서 도장이 찍혀서 다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행정기관이 다 감수를 했었죠. 다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뭐 할당량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무조건 잡아가는 거야. 그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거기 즉결에 넘어가서 뭐 철창에 있다가 그리고 재판을 받고 추운데 겨울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석방이 됐죠. 무죄로. 그래 나와가지고 그날이 제 합격 발표였어요. 서울대학교 발표 날이었어요. 대학가. 네.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근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싶었대요. 만화방 아들도 서울대 합격했다고. 그렇게 만화 보면 공부 못한다, 뭐 애 버린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외치고 싶었다고. 그 정도로 그 만화가 나쁜 것으로 인식됐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천시받던 만화가 오늘날 정말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만화 대학이 있고 교과서에도 만화가 실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만화진흥원이 생기고 또 국회에서는 만화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그런가요? 네. 국가적으로 만화는 진흥돼야 된다. 그런 법이 만들어요. 선생님만 보더라도 저희 화백만 보더라도 100마디 말보다 그 한 컷의 만화가 주는 것들이 정말 남달랐었거든요. 아, 만화 예술이구나. 정말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구나.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그런 고초를 겪으셔야 될 만큼의 일이었네요. 그렇죠. 단적으로 아버님의 인식이 오늘날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하고 비슷해서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불량 만화 단속 기간이 있기도 하지만 도대체 불량 만화란 무엇으로 한계 짓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반공적인 만화를 보급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간첩 잡는데 총을 쓴다고 지적하면서 불량 만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간첩은 무엇으로 잡으며 간첩은 그렇게도 무력하단 말인가? 오늘날도 뭐 자율시민이 뭐 사전검열 금지니 하면서도 예술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잣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하고 좀 개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참 기가 막히는 게 그 칼을 강도가 칼을 못 그려요. 그다음 총을 해도 총을 못 그리고 그런 정도였고 사랑한다는 말은 무조건 못하고 데이트하는 장면도 못 그렸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못했어요. 그 아이들 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흠모한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쓰면 굉장히 고전적이네요. 그리고 데이트하는 장면을 그리더라도 발만 나오게 그리거나 발도 나란히 못 그려. 뒤에 따라오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은 아기 공룡 둘리의 탄생 비화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김수정 선생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때는 검열이 얼마나 심하냐면 아이들은 뭐 도둑이 와도 누구세요? 이렇게 높임말 써야 되고 그다음에
모자를 뺐다가 있으면 안 되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어른을 걸려 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네 하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 공룡 둘리가 있었던. 그런데 아기 공룡 둘리 최근인 것 그때 80년대 예, 초죠. 예, 예. 그때가 그래도 조금 완화됐다고 하는데도 그랬나요? 아이들은 모자도 뺐다가 못 쓸고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거는 자기보다 힘이 큰 어른이나 이런 거에 대항해서 막 걸려 먹기도 하면서 이게 자라나는 건데 그걸 못 그리니까 말썽꾸러기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모범생만 그려야 되는 거야. 그건 만화가 되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건 못 그리는 그 시대였군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김 선생이 생각 끝에 사람은 안 되니까 공룡을 그린 거예요. 동물. 동물을 그려서 말썽꾸러기 둘리가 그래서 생각이 된 거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기 공룡 둘리는 불량 만화의 대명사였어요. 아주 나쁜 만화. 왜냐 어른들한테 함부로 길동이 뭐 이렇게 그렇죠. 걸려먹고 이러니까 예, 이건 예. 아주 나쁜 만화다고 학부모 단체에서 고발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 시대였죠. 예. 참 시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 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거 이야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아마 유신 전해 선거였던 것 같아요. 네. 유신 전에 선거에 관련해서 적으시면서 야당이 몇 석 뭐 했는데 네. 최소한 개헌 저지선은 된 것 같다 이런 네, 표현을 그렇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아버님이시다. 그런데 그게 뭐 느닷없이 어떤 평론을 하기 위해서 쓰신 글이 아니라 삶과 맞닿아 있는 그런 흔적으로 남기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 저도 일기 쓸 때 그런 거 잘 안 쓰거든요. 네. 내 생각만 쓰지. 지금 뭐 사회 문제나 이런 걸 잘 안 쓴다고. 근데 아버님 그걸 보면서 나도 좀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기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를 늘 같이 네. 생각했다는 게 참 좀 시민 정신이랄까? 예.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고 그러는데,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약간은 반대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11.6 사태가 있은 이후에 이제 국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국민장을 하던 날의 스케치가 또 있으시던데 그날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과잉된 흥분으로 네. 뭐 눈물바다가 되고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버님은 그 국장의 얘기를 전하면서 오늘 가게에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다. 네. 그래서 좋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몇 개가 뭐 무슨 치기를 당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쓰리 당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좀 속상했다. 이런 말로 짧은 글로 끝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잉된 국민성이 과장됐던 시기인데 아버님의 그렇게 일상에 대한 소박한 행복이 드러난 그 대비되는 큰 그 관심이 글들이 없으셨나 봐요. 그 대비되는 것들이 되려 전달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저는. 네. 그 일기장 중에 잃어버린 일기장이 있다고. 예, 그게 2년치가 없어졌어요. 너무 귀한 일기였을 텐데. 참 아쉽죠. 근데 그때가 아버님이 이제 일기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때인데 이때가 우리 집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힘들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참 아이들한테 등록금이나 드는 것도 굉장히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참 말하자면 요즘 그 밀어내기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의 횡포. 예. 이게 극에 달았는데 뭐냐면 우리 집이 만화가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화가게를 하면은 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그럼 출판사 배달원들이 자전거에
만화책을 만화를 싣고 싣고. 와요. 그럼 와서, 그것을, 만화 가게에서는 그것을 골라서 사는 거예요. 네. 재밌는 거, 잘 장사가 되는 걸 사는 거죠. 그것도 만화 가게 주인의 어떤 주인의 취향이 그거죠. 들어가시네요. 그거.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이 많이 보던 거, 인기작, 그렇죠. 이런 거 위주로 사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출판사 오고, 또 이렇게 서너 개의 출판사들에게서 이렇게 골라서 산다고요. 네네. 사는데 이게 합동 출판사라고 굉장히 지금도 안 좋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출판사에서 전부 합동을 해서 하나로 여러 출판사를 합병을 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독점 시장에서 독점이 나타나는 된 폐해가 거죠. 이제부터 그때부터 그 드러나겠네요. 어마어마한 폐해가 시작되는데 우선은 골라서 살 수 없다. 그렇죠. 자기들이 찍은 독점이니까. 것은 무조건 다 사야 된다. 공급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 사야 된다. 그러면 골라서 사면은 하나도 안 주겠다. 그런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대부분의 모든 그 만화가에서 그걸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울며 계좌 먹기로 다 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것은 부당하다. 골라서 사야 된다. 이것은 공정거래가 아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럼 갑의 행포에 대해서 맞섰어요. 반기를 드신 거네. 반기를 드시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그 동네에 그 정화위원장 이렇게 해서 아이들 담배 팔지 말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 그 동료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혼자 반기를 둔다고 해서 그게 그 싸움이 그렇게 힘이 불균형이 있는 싸움이. 근데도 힘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버지는 일단 싸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책을 공급을 끊어버렸죠. 네네. 끊어버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봤다가 딴 데 이렇게 멀리 가서 봤다가 그것도 또 연락해서 끊어버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우리 아버지는 자료를 잘 모아놓는 분이에요. 네. 만화책을 전부 잘 정리해가지고 카바를 씌워서 탁 정리해놓은 게 가득히 있어 방 안에. 그것을 다시 풀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아이들은 컸잖아. 네네. 그러니까 새로 애들은 옛날 책인데 새거나 마찬가지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책이니까. 네, 그 시리즈별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장사를 했어요. 하고 또 우리 집 앞에는 그 출판사에서 또 만화방을 하나 일부러 차려가지고 또 싸게 해가지고 우리를 요새 갑의 행포랑 똑같으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거리에다가 경쟁되는 예. 그래서 만화 가게를. 그래도 항복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저 어디 길목에 장사 잘 되는 길목에 오뎅하고 떡볶이하고 이런 김밥 이런 거를 장사를 하러 탁 나섰는데 그때 어머니가 가슴에 불이 나더래. 이거 하면 예. 분명히 잘 된다. 그래서 가면서 장사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네네.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침에 가면은 약해지지 말라고 거기서 그 싸움에서 협상 물러나지 들어가더라도 분명한 사죄하고 대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절대 협상해주지 마라. 어머니가 가가지고 막 장사회가 2년을 했어요. 2년을 싸우고 결국은 그쪽에서 사과하고 그대로 골라서 살 수 있도록 됐죠. 그러면 2년, 지금 말이 2년이지, 그 영업하는 사투지, 집에서, 사투. 네. 영업하는 집에서 그 막강한 경쟁 상대가 내 눈앞에 지금 장사를 또 하고 있고 지원을 네, 받으면서 네. 하고 있는데 2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아버님도 대단하시지만 또 측면 지원을 또 어머니가 또 그렇게 딴 하셨다는 데서 또 거죠. 장사를 해가지고 그걸 보충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팥빙수 장수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거는 원래부터 하셨는데 네, 또 길목 좋은데 좋은 거기서는 안 데로 가서.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싸우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나한테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옳은 것은 싸우면 결국 이길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보여주신 게 됐죠. 그러면 박재동 화백님이 늘 이렇게 우리의 지리양 싸움 현장에서도 늘 의연하세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릴 때 맛보셨던 그 성취감, 선이 이기는 그 현장을 겪으신.
그 덕에 생긴 대본이신가요? 역사를 보면은 당장은 굉장히 상대가 막강하고 여기 약한 것 같지만 네.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꾸준히 하면은 결국 또 이기더라고요. 결국은 이긴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믿고는 싶고 또 때로는 믿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는 항상 또 회의하게 되고 그렇죠. 우연하기가 쉽지 네,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아직 배워야 될 게 전 더 많은가 봅니다. 이런 무거운 얘기 아니거든요. 방금 빙수 가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어머님이 이제 이곳에서도 장사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그 과정의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세 줄짜리 읽으셨어요. 네. 제목 빙수기계예요. 중앙시장으로 나가 대구에서 제작한 희남 빙수기를 35,000원에 구입해 진광문구 편으로 부탁해서 수월하게 운반해왔다. 인수자에게 중고품을 줄 수 없어 신품을 일부러 구했다. 기술까지 가르쳐줄 예정이다. 이렇게 상상되는 장면은 아마 가게를 다른 누군가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다른 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간 쓰고 있던 빙수 기계를 중고를 줄 수 없으니까 인수자한테 새 기계를 주기 위해서 그걸 사오셨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빙글에 그러셨네. 웃음 지어지는 얘기, 또 아버님의 품성이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 그러네. 짧은 나 그건 또 글이었어요. 놓쳤네. 이걸, 다 봤지만 이 책이라는 게 네. 자기한테 탁탁탁 꽂히는 게 있고 그냥 어떤 거는 이거는 네. 그러네요. 그리고 희남 빙수기 35,000원 그리고 기술 기술도 가르쳐주고 네. 또 좋은 걸로. 빙글에 이렇게 네. 웃어지는 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TV를 구입하게 되는 이야기. 네. 그리고 아이들이 아마 빙수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으면서 TV를 보러 왔었나 봐요. 그럼요. TV 편성표를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얘기. 이렇게 재미진 얘기들이 참 많아요. 아버님 얘기를 네. 이렇게 편집을 하시거나 손보신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없고 워낙 많았는데 이제 여기 출판사 편집자가 네. 골랐죠.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자기들이 고르고 그렇지. 그다음 그 중에 또 너무 많아서 내가 또 좀 빼고 너무 예. 너무 많다 비슷한 게 너무 계속되는. 저 어떤 얘기 빼셨을지 짐작이 가요. 보니까 이 부끄러운 자식의 모습이 너무 안 빠지고 너무 있는 게 좀 많아요. 있던데요. 그걸 좀 더 빼야 되는데. 빼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장가 가시던 좋지만, 이야기. 부모님이 장가 미천을 도와주지 못해서 나 백방으로 미치겠네. 고생하시던 이야기. 어떡하세요, 우리 하백님. 나는 정말 내가 후회되는 물시울이 게 붉어지려고 해요. 너무 후회되는 게 내가 왜 그렇게 철이 없었나. 고등학교 미술 선생을 하면서 결혼 전에 미술 선생님이셨던 거죠. 네. 나는 그때 번 돈을 거의 학교와 학생과 그런 데로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야. 그때 우리 하숙집 주인이 박 선생님 적금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때 원룸 네. 원룸 이런 것들도 빌려준대.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고 이러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쉽게 네. 그런 걸 하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은 거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장가 미천을 그렇게 해서 못하고. 내가 원룸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적금도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게 참 후회가 돼. 결국 그 부담은 다 부모님이 그 원룸도 없어가지고 그때 연탄 때는 조그마한 콧구멍만한 방에 싱크대도 없는 데 가서 네. 살았으니까. 아버님 보면은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으셨고 그렇게 이제 아드님이 데리고 온 이쁜 처자를 맞는데 너무 들뜨고 좋은데 정말 넉넉히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게 캔간에 여러 군데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박지선 선생님이 결혼하시고 얻었던 그 달새방 이야기도 아버님 글을 통해서
그냥 안쓰러움으로 또 드러나시고. 참 철이 없는 게, 좀 대책 없는 게, 아니 지금 생각해도 그러면 방을 하나 구하면은 복덕방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 집도 가보고 예, 저 집도 가봐야 되는데 이야기, 예. 그냥 제일 먼저 맨 먼저 보이는 복덕방에 가서 예. 방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처음 보여준 집에 들어가서 그냥 넙죽. 아유, 참 고생,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던 이제 며느리가 잘 지내고 있다 이런 편지글을 또 시부모님한테 계속 보내주셨나 봐요. 네, 사모님께서. 예, 예. 그 며느님이 편지를 들고 답장을 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끙끙 이렇게 잡고 계셨던 어머님 이야기도 또 아버님 글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그 어머님의 그런 끙끙이는 그 모습에서 또 애잔함을 느끼시던 아버님의 또 어머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느껴지는 횡간들이 가슴을 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20년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박재동 하백님의 이 그림, 그 다음에 어머님과 하백님께서 틈틈이 코멘트를 하셨어요. 당시 나도 몰랐던 내 남편의 이야기, 나도 몰랐던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코멘트도 해놓으셨고요. 또 아버지는 이 89년도인가요? 88년도지요. 저희 한겨레 신문 창간할 때 우리 박하백님께서 한겨레 신문에 이제 명실공히 이제 시사 만화의 지평을 여셨던 해지요. 그렇게 하시느라고 한겨레 신문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그 힘든 시간에 아마 아버님을 좀 자주 찾아뵙지 못했나 봐요. 아드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그때는 정말 신문에서 뭐 일하는 게 거의 전쟁터에 있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집안 이런 것도 돌보지 못하고 추석 때도 못 가고 뭐 그럴 정도였죠. 그 당시에 아마 추석 때 못 갔다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아버님이 추석인데 우리 제동이는 못 왔다. 큰아이는 못 왔다. 근데 속달로 2만 원을 보내줬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하실 때 딱 그해 추석에 나갔던 그 화백님의 그림이 고향에 가지 못해서 이렇게 달을 쳐다보고 있는 이의 그림이었어요. 여공이 부모님 올해도 가뵙지 못합니다 하는 여공을 그렸는데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이 바로 아버님의 그 글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나란히 편집돼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병상에서 오랫동안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 아픈 와중에도 계속 글을 남기셨어요. 아버지가 꼼꼼한 성격이시고 또 기록 같은 거 그런 것도 잘하고 편지를 저는 아버지의 정말 진짜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게 아버님이 6.25 때 군대를 갔었어요. 근데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면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어머니한테 한 통, 자기 부모님한테 한 통, 처가에 한 통, 매주 3통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통. 야,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무뚝뚝해서 이렇게 뭐 아버지하고 별로 이야기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아침 되면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저녁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이 두 말 말고는 별로 하는 게 없어서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글을 많이 쓰고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속이 참 하실 말이 많은 좀 자상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 물론 이제 출판되기 위해서 일부는 또 이제 다듬어진 글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글을 보면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의 필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이것들이 결국은 표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하나하나를 잡아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보통 실력이 아니세요. 그게 아마 편지글에서 편지글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걸 봐서는 관계에서 글 쓰는 연습이 그렇게 되셨던가 봐요. 글을 평소에 많이 쓰셨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계시고 농사 올해는 강 물었다. 뭐 삼촌은 어떻게 계시고 우리 집은 어떻고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편지도 안 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아버님 전상서 해가지고 다름이 아니오라 이러면서. 그 아버님이 굉장히 자상한 성품이셨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초등학교 때 나한테 스케치북을 만들어 주셨어요. 종이를 사다가 그 출석부 표지 있지 않습니까? 까만 거. 그걸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딱 우리 아버지 그런 걸 참 잘하세요. 그래가 딱 해서 스케치북을 나한테 만들어 주셨어. 나는 그때는 뭐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렸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참 자상하셨구나. 그런 걸 만들었어. 그다음에 사인도 내 사인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요걸 네 사인하면 어떨까? 이렇게 권하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인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박재동 화백님이 그림 그리시고 쓰시는 사인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앞에 박자는 내가 떼버리고 이제 제동을. 우리 아버지 아이디어였어요. 그러시구나. 아니 이렇게 생김새를 봬도 박화백님하고 굉장히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뭐라 그러죠? 이게 제가 어른께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나 어른 아니에요. 잘났다 이렇게 할 때 드는 이 훤칠한 느낌? 그게 아버님한테도 있으시고 우리 화백님께도 있으시거든요. 그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을 넓히고 이렇게 감각하시는 방법도 바로 아버님한테서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겠죠. 아버님한테서 받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만 제가 또 짧게 읽어볼게요. 제목이 아내의 채취입니다. 아마 돌아가시던 전해에 쓰신 일기 같은데요. 뜻밖의 아내가 면회를 왔다. 토요일이어서 빨리 점포문을 닫고 왔다고 한다. 부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신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모양. 이번 주는 아내가 몹시 그리웠다. 혼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더 반갑다. 벌써 몇 달 동안 아내의 채취를 몸으로 맡아보지 못했는데 곁에 누워 하룻밤을 지내게 되니 그간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다소나마 풀리는 듯하다. 그러나 내 포근한 내 집의 안방이 아니고 소독냄새 풍기는 병상이란 게 너무도 서글프다. 그 아파서 따로 병원에 계실 때 글이셨던가 봐요. 그 밑에 또 어머님은 그 시절의 얘기를 간단히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런 글입니다. 20년의 그 일기, 아버님이 돌아가신 해가 벌써 지금부터 89년이니까. 20년이 훨씬 더 됐는데 20년 넘었네요.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들추게 되신 출판이라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된 경위는 어떤 거였죠? 출판은 제가 옛날에 어디에 우리 뭐 한마디씩 그 좀 명사에 뭐 한마디 뭐 이런 그 코너가 있었대요.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집의 보물 뭐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 어머니의 글, 우리 아버지의 일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집에 많다. 이거를 내가 썼대요. 지금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걸 출판사에서 보고 아버지 일기 이거 한번 출판해볼 만하다. 그래서 시작을 했었어요. 저 글 중에 이제 아버님 뭐 돌아가시고 당신 아프신 편찮으신 이야기 그리고 조금 나아졌을 때 다시 가족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희망 그런 글들 끝에 아마 어머님하고 이제 박재동 화백님께서 그 돌아가신 이후의 이야기를 적으신 글이 있는데요. 저희 잠시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1989년 5월 29일 남편은 또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갈수록 중태에 빠진다. 환자는 집에 가자고 했다. 죽어도 안방에 가서 죽을란다고.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았다. 1989년 6월 18일 울산 수동이 서울 제동이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연락을 했다. 구급차에 옮기는데 둘째 수동이가 왔다. 비가 많이 왔다.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운전사는 비가 많이 와서 운전을 잘 할 수 없다고 아주 천천히 몰았다.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지경. (1989년 6월 18일) 신문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다. 어지간히 아파서는 늘 괜찮다, 걱정 말라고 하시던 어머니인지라 직감으로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하고 서둘러 집사람과 울산으로 내려갔지요. 내려가는 중에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빈소가 된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기사가 아버님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불효가 가슴을 쳤습니다. 조용히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고 계셨어요. 찍어놓지 못한 영정사진 대신 저는 급히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서 세웠습니다. 아, 지금이라면 그래도 자주자주 전화라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땐 왜 그리 쑥스러웠던지요. 전화를 자주 드렸다면 아버지도 자상하게 기쁘게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걸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제삿날 어머니는 이따금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읽곤 하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놓지 않으신 일기장, 구절구절 여러분 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만화가 박재동,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부정을 읽다라는 소재를 붙여서 지금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출간 기념으로 또 전시회도 하십니다.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6월 30일까지 돌베개 사옥 1층에서 전시회가 있는데요. 나 어릴 적에, 만화방 아들 박재동, 나 어릴 적에 아버지의 일기장 출간 기념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서 보시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 일기장. 네, 아버지 일기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 노트들, 그림 그린 거, 내 일기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그린 내 그림들, 그런 것들이. 박하빈님 초등학교 때 그리셨던 그림, 책에서도 몇 것을 보긴 했는데요. 만화방 아들 박재동이 정말 시사평론가가 돼서 우리 한 시대를 이렇게 엮어가고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 당시엔 알았을까요? 하기사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버님은 믿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을.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이 어머님의 글도 표현력이나 이렇게 섬세함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어머님도 글 쓰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어머님도 글 쓰는 걸 참 좋아하셔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옛날에 시조를 말씀하셔요. 옥이 흙에 묻어 길가에 묻혔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흙만 여기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줄이 있으랴 하는 그런 시조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걸 배웠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시조가 떠오른다고 그렇게 하셨죠. 와, 그 시조가 어떤 시조인가요? 그 시조 작자는 내가 기억을 못해요. 어머님이 읊으시는. 어머니. 근데 워낙 지금 참 보면 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직업에 기천이 없다 그러지만 가난하고 이렇게 미천한 장사를 한다고 그걸 핍박하는 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천시하고 만화방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볼 때 아버지는 좀 성품이 옥 같은 사람인데 네. 저렇게 오느니 가느니 다 저렇게 천시를 하지만 옥이다 이렇게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이제 저희 박하백님의 아버지의 이야기이자 박하백님의 유산. 네. 이 값비싼 유산 자랑이셨습니다. 귀한 일기장을 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간직하고 또 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따뜻함 공유할 수 있고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큰 유산이고 정말 자랑거리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버지 네. 얘기 마무리하고 우리 화백님 말씀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요. 나의 이야기, 박재동 나의 이야기. 물론 아버지 이야기에 묻혀있는 과거를 통해서 이제 짬짬이 장가갈 미천도 마련하지 못했던 네. 젊은 시절의 박재동 이야기 간간히 들었는데요. 한겨레 신문 창간에 관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사 만화로 사람들에게 네. 알려지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전면을 넓히시고 고민을 하시게 된 건 언제쯤부터셨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때는 오히려 저는 좀 예술 지상주의자였는데 대학 졸업하고 제가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하나 떠오르네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미술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휘문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미술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술학원에서 또 강사를 했었어요. 네. 미술학원에. 근데 제 그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영특하고 사회이식이 밝고 그런 친구였죠. 네. 근데 내가 그때 휘문고등학교 교사하면서 그 밑에 제가 그 판잣집을 하나 이상한 걸 지어서 살고 있었어요. 좀 나도 좀 괴짜였지. 네. 거기에 무허가 판잣집들이 몇 집이 있는데 네. 거기 가서 하나 또 지어가지고 그걸 혼자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내 그 제자가 네. 미술학원 제자. 찾아왔어요. 나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미행해가지고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판자 조그마한 그 움집 같은 건데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거기에 침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난로 하나 있고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거기 벽에 이래저래 그림을 붙여놨죠. 그 제자가 내 그림을 보더니 난 선생님 그림 안 그릴 거예요. 네? 선생님 같은 그림을 안 그린대요. 네. 어떤 그림? 내 그림은 좀 한마디로 하면 그때는 내가 내 그림이라는 거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다. 네. 너무나 다르다. 예를 들면 나는 풍경화를 그려도 그때 지금 지구상에 있는 풍경화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미. 네. 그래서 내가 목성에서 본 소행성 같은 그거를 내가 그렸어요. 네. 그러니 이 삶하고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죠. 너무나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자가 난 선생님 같은 그림 안 그릴 거예요. 내가 충격받았어. 선생님 그림에는 삶도 없고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네. 그래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네. 안 좋았고 그래 그 친구가 갔는데 근데 그 말이 계속 내 머리를 파고들어서 나를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금이 갔어. 내 자신이. 그 예술 지상주의적인 그런 예술관 그런 거에. 극한의 예술관에. 예. 그때 또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나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 말이 점점 옳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너졌어. 그 말 때문에 내가 금이 가가지고 팍 무너지면서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사람, 우리의 역사에 눈을 돌리게 됐죠.
그때가 언제? 그때가 1979년, 80년, 네, 그러면서 네. 광주 항쟁이 있고, 이러하면서, 내가 생각이 이렇게 우리 시대와 민중으로, 예, 완전히 이렇게, 예술적 경향을.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목성 그 우주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네. 이게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신학철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예. 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5.18을 경험하고 예. 하면서. 나도 이제 나는 그 제자 때문에, 예술관이 확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웃을 살피고, 네. 역사를 살피고, 그런 예술을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민중미술가가 됐죠. 그렇게 또 긴 시간, 민중미술가로서 긴 시간으로 계시다가 시사 만화가라는. 민중미술을 좀 하다가 평소에도 그때 민중미술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걸 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난 속으로 저렇게 하는 것 같은 만화로 하는 게 더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예. 했었어요. 속으로. 메시지가 확실하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시사 만화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됐냐면 순수회화를 전공하셨던 네, 분이시니까요. 예, 예. 그때 계기가 한겨레 신문사가 그때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6.29 선언하고 그러면서 노동자 대투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졌어요.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국민주로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시사 만화가를 모집을 한 거예요.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4칸짜리하고 1칸짜리 만화가 있었죠. 아, 그럼 공모에 응시를 하셔가지고. 응시했죠, 내가. 응모했죠. 아. 우리 후배가, 형, 만화 잘 그리잖아. 한번 나가봐. 그래서, 한번 해볼까. 어쩐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됐어요. 아, 정말 그래서 그 당시 됐죠. 누가 심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옥을 제대로 발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그 위대한 만화의 그 컷들을 어떻게 접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만화에 굉장히 소질이 있구나. 시사 만화에. 나는 그게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때 처음 했어요. 시사 만화를.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만화책도 한 권 그리고 이랬기 때문에 만화는 제가 자신이 있죠. 자신이 있는데 그렇다고 시사 만화를 그려보지는 않았죠. 근데 한번 도전해서 뭐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내 나름대로 그렸죠. 그런데 그게 내가 이쪽 시사 만화 쪽 이런 만화에 내가 좀 소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 현상을 보고 잡아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짧은 컷에 잡아내는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 만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양화의 느낌이,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독특한 선, 등 특유한 그 향기가 있어요, 선생님 만화는. 그거를 집어내시네. 근데 제가 이제 동양화를 전공했었어요. 아, 대학 동양화 다닐 때. 전공이셨어요? 예, 대학 다닐 때 회화과 안에 서양화, 동양화가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유화 같은 거 다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동양화는 안 해봐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양화를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 시사 만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내만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림 구경을 감상을 잘 못하잖아요. 먼저 화랑에 가기도 힘들고 뭐 달력 그림이나 볼까. 그런데 그래서 신문에 내가 어떤 때는 동양화 같은 이런 약간 회화적인 그 맛도 한 번씩 이럴 때 한번 감상하라고. 네,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걸 또 집어내시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물론 박재동 화백님 이외에도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경향의 이제 시사 만화가님들이 이제 특출나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셨지만, 박재동만큼의 자기 색깔로 그 시사 만화의 시대를 열어간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물론 동료 시사 만화가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후배 이 시사 만화가들에게 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 후배들이 또는 사실은 격려해 제가 한 주시고 싶은 가지를 말씀. 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만화 가게 한 게 큰 힘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만평 한 칸짜리 만평에 말풍선을 쓰지 않았어요. 네. 말풍선을 쓰는 건 왠지 그 아동 만화 같은 느낌이 네네네. 들고 좀 유치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런지 점잖하게 그랬어요. 근데 나는 말풍선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아동 만화라는 게 정말 이거는 좋은 거야. 그렇죠. 난 선생님께서 확신이 말풍선을 처음 예, 그래서 그리기 말풍선도 시작하셨어요. 쓰고 막 맞습니다. 칸도 2칸, 3칸, 4칸 막 예. 나누고 액션도 뭐 완전히 그 아이들 만화를 막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풍성해졌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후배들이 사실은 만화를 참 잘 그립니다. 지금 굉장히 잘 예. 그리는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잘 그리는 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가요? 굉장히 잘 그리고 잘 그리는 후배들 그리고 지금 세계 시사 만화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사 한국의 시사 만화가요? 시사 만화가 대회도 열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혀를 내들어요. 이렇게 펀치가 세게 하다니 강한 메시지로 이렇게 그래야 강한 공격을 하다니 그런가요? 그런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참 잘하는데 약간 유머 좀 웃기는 것도 살짝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죠. 여유로움. 웃음이 있어야 자꾸 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웃음이 있으면 좋겠다. 여유로움이라고 제가 좀 각색을 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 화백님을 뵈면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사회 이슈 현장에서 목소리도 내시고 정말 촌철살인의 만화 컷으로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시지만 늘 마음 한켠에 여백을 두시고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여유로움이 만화가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시인, 풍류 시인. 시를 풍류가? 하나 또 만들어야겠네. 네.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사석에서 기타를 손에 쥐시면 어떤 곡이든지 네. 가능하세요. 그렇지 어느 공간이든 최고의 무대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아까 들어오셔가지고 음악이 나가는 동안 저희 스튜디오 한켠에 있는 기타를 잠시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곡을 하지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준비 가능하실까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한번 해보죠. 뭐. 예,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한 번도 이렇게 마다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청하면 기꺼이 해주십니다. 지금 기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굳이 두 곡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섭섭하네. 예. 무한히 연결이 되는 노래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한 곡만 저희 감사의 소개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18번이었어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목이 지금 잠겼어요. 오늘 또 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고맙습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갑자기 안 풀리네. 이야,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직접 보셨어야 해요. 그 목소리로만 들으시니까 다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정말 눈썹 한 올까지도 같이 노래하고 계세요. 그 머리카락 하는 눈썹 한 올까지도 표정이 있어서 이 노래 부르시는 이 음률은 눈으로 느껴야 되는데 저만 누리게 돼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해설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 진행자입니다. 네, 그러네. 네. 연애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늘 연애하고 사시는 분이시긴 한데요. 그 아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저희 연기자시죠. 김선아 선생님이신데요. 그 가족분들 가끔 TV에서 가끔 나왔죠. 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두 분이 처음 만나셨대요. 김선아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근데 저희 화백님은 사모님이 마음에 드셨대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간 눈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근데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새삼 듣는 얘기처럼 충격을 받으세요.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는 그 사모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 물었더니 위로 올라간 눈과 글래머러스한. 제가 우리 친구가 옛날에 청각 때 화실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화실 앞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미용실에 여자들이 많이 그 머리형에 따라서 얼굴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 네. 내가 만약 저 중에 선택을 하면 누굴 선택할 것인가. 그랬더니 얼굴이 좀 동글 이렇게 하면서 눈이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간. 근데 그게 나는 눈이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간 게 그렇게 또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집었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거 비슷하더라고. 네. 그래서 눈이 싹 올라간 게 참 매력적이었죠. 당시에 이제 사모님은 연극을 하고 계셨고 또 화백님은 미술학도 셨던 거죠. 미술을 그렇죠. 미술 교사였죠. 그 결혼 조건을 내거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극을 자유롭게 하게 해달라. 우리 집 사람이 지금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저하고 좀 똑똑한 것 같아. 네. 그게 협상을.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애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그 종교의 자유를 허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두 분의 종교가 다르신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장모님은 불교고 우리 집 사람은 천주교라. 그 집안에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게 또 힘들면 곤란하잖아. 네네. 그래서 내가 물론이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나는 예술가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사회 활동하는 거 내가 연극을 좋아하고 연극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느냐. 보장하라지. 당연히 보장하죠. 네. 근데 왜 그것도 그러냐면 많은 그 동료들이 우리 집사람 동료들이 연극 같은 거 하다가 결혼하면 그렇죠.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생각이 다르거든요. 나는 선생 출신이고 그런 재능이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없어서 탈인데 당연히 그건 너무 좋은 거지. 내가 그 당연히 당연히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예술가하고 결혼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술가라고 하면서 집안 뭐 이렇게 돌보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 집안에 막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런 거는 우리 선배 예술가로서 족하다. 우리 세대는 나는 최소한 가장으로서 월급을 이런 걸 생활은 하게 해야 된다는 게 내 철학이에요. 그림을 못 그릴 망정.
예술가가 가난하긴 하지만 그걸 그건 가족에게 어쨌든 떠넘겨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건 정말 그건 정말 난 용납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세 개 다 지금 충족시켜 드린 건가요? 충족시켜 절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혼나죠. 그러시면 그냥 그냥 대충 굶지 않고 이럭저럭 살 수 있는. 1999년도에 뭐 평등 부부상을 타셨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연기의 자유도 보장하시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시고 사모님에게 뭐 서로 자유로운 공간을 허락해드린 것 같은데 평등 부부상. 남자가 이상해.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 못하고 그런 건 좀 남자답지 못하게 생각돼요. 나는. 그게 되려 남자답지 못한 거다. 네. 남자가 여자한테 항상 좀 약하고 이게 남자의 모습이지. 남자 앞에 여자 앞에 큰 소리 탁 치고 여자가 확 순종하고 이런 거는 너무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스스로 남자다운 게 아닌데 오히려 내가 못하지만 남자다움이라는 건 정말 요리도 잘하고 요리도 다 그래 섬세하고 이런 게 참 나는 남자답게 보여요. 내 눈에는 내가 그걸 못하니까 그런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은 내가 너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평등 부부를 어쨌든 나보고 하고 계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내가 큰 소리 못 치고 전혀 아예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실은 아까 좀 전에 이제 음악이 나갈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평등 부부 구현을 하고 계신가요? 했더니 평등하지 못하대요. 많이 부족하시다고, 많이 아래에 계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박재동 화백님 하면은 어떤 이슈든 함께 하셨어요. 근간에 환경영화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환경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위원장도 맡으셨고, 또 원전 문제, 또 최근에 국정원 문제에 관련하셔서도 또 기자회견장에서도 뵀던 것 같고요. 꾸준히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예술가 박재동, 그 다음에 시사만화가 박재동에 이어서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원로라고 하시면 싫어하시죠? 네.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활동가이신데요. 어떠세요? 그런 어떻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나는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림 그리고 이름이 맞는 것 같은데, 또 그 이야기 들어보면 또 가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또 그렇더라고.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가다 보면 또 가게 되고 그렇대. 네. 그러다 보니 나이도 좀 되고 해서 아이고 나 조금 그런 느낌이 요즘 들었어요. 야 내가 또 가서 또 이렇게 격려가 되는 느낌이 들면 또 이게 또 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결에 별로 한 것도 없이 어느 결에 이렇게 얼굴을 많이 이렇게 걸음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런 이제 사회적 연대 활동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내게 된 여러 유명한 분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낙인 찍기의 대상이 돼서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박하백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모시겠다고 생각하고 박재동 화백이라는 말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엔 들어가 보지 않았던 박사모 사이트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박하백님 글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하시는 박하백님은 정말 진보 좌빨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존재여야 되는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 박재동 화백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그려주셨어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걸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첫 번째 사실, 박재동 화백님이 박근혜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그려드렸어? 하는 거에 첫 번째, 놀랐던 반면에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 박사모 이러면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고 박재동 화백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제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재동 화백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다. 그림이 너무 좋다 하면서 박사모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정말 박재동 화백님이 가진 대표적인 내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회적 활동에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회색 분자여서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하고 별개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포근함, 여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참 캐리커처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어떤 계기로? 그래, 저는 이제 부천 만화 축제 운영위원장이에요. 부천 만화. 그때 이제 선거 전에 박근혜 후보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그 길을 또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호스트로서 맞이하고 이래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옆에서도 캐리케처 한번 그려드리라고 그래. 나는 내한테 캐리케처를 원하는 그거는 좀 다른 공간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그려줍니다. 그게 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 열심히 그려드렸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헌정하는 만화도 그리셨던 걸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무겁게 넘길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면서도 또 응원하는 글이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방법이 아마 이 박재동 화백님의 독특한 이 여유로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했던 그 박사모의 그 친구들도 우리 박재동 화백님께서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듯이 그 그림을 게시물로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 편지라는 것은 정말 전해지는 나 이렇게 잘 공격했어.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그 사람을 정말 맞대했을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뭐 반년이 아직 안 지났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 초기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서머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지금으로 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서 그렇게 막 공격을 받을 만한 일들은 그렇게 별로 없이 이렇게 좀 묵직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하지는 않았던 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성으로서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도 하죠. 그러면서도 늘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뭐 쌍용차 이런 걸 보든지 또 뭐 해직 언론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숨이 막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탄한 평화로움 좀 평탄한 이 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좌파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세력을 누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편지 쓴 편지가 잘 하실 걸로 믿는다. 그런데 진보 세력들에 대한 시각을 그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게 위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진전하고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각을 나쁘게 보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난 예, 그게 그런 바람이. 가장 큰 네.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앞으로 아직도 지켜봐야죠. 지금 언론인들, 해직 언론인들도 그대로 있고, 네. 쌍용차는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예. 이런 사회 곳곳에 아직도 정말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매우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민주화든 어떤 것들을 이쪽 진보 진영에서 권력을 집권했을 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했을 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도 하고 하나에도 네. 청산하고 김영삼 대통령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좀 큰 모습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통합을 한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더 쉽게, 더 쉽게 할 수 있다.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빛날 수도 더 있을 빛나고요. 것 같아요. 네. 예. 그것을 좀 내가 바라고 있죠. 와,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는 메시지였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요, 그냥 막연히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설득한다는 걸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게 무리였고 나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칭찬하는 글이라고 하면은 되게 추상적이고 그렇게만 격려해주기 쉬운데, 정말 내용을 차분하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 같아요. 정말 설득력 있는 메시지였던 것 정말 같습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네. 이게 박재동 하백님의 여백의 미이자 내공의 또 칭찬 또 해주시네. 예. 저는 늘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백이 가져다주는 파워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결국은 늘 관철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짧은 개인적인 연을 말씀드리자면은 모 정당의 공천심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목소리가 크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여유자적한 표정으로 그 적자리에 계셨던 우리 박하백님의 내공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네. 마지막. 네. 정말 제가 박하백님 모셔서 꼭 한번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박재동과 광노현 네. 이야기. 네. 예. 우리 광노현 교육감님, 지금은 이제 잉여의 몸에서 나와 계시긴 하지만요, 모든 것들을 우리 사법부가 잘라놨습니다. 손발을 네. 다 묶어놨어요. 네. 예. 이미 뭐, 판결로 이제 확정이 된 얘기긴 하지만 진실은 판결문에 있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항상 계셨던 분이 저희 박재동 하백님이셨는데요. 광노현과 박재동 말씀 광노현 시작하세요. 교육감하고 인연은 참 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래 광노현 교육감하고는 제가 일면식이 없었어요. 네. 몰랐던 사이예요. 예. 근데 교육감 선거 한 6개월 전인가 뭐 그때 인사동에서 약속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동석을 하게 된 예. 거죠. 그때 광노현 교수였죠. 예. 이게 지금 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로 자기가 좀 되게 생겼다. 고민이다. 정말 고민이다. 예, 선거가 있기 전에 네, 이제 네. 우연한 자리에서 예. 계셨군요. 예.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이 경랑인데 자기가 겪어보지도 그렇죠. 못했고 예. 이걸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렇지만 또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런 토로를 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뭐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나가게 될 것 같고 또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교육청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내가 속에 있던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예, 하백님도 교사의 경험이 교사도 있으시고. 있고 예. 내가 교육에 대해서 나도 몰랐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대단히 보통 들으면 좀 엉뚱한 좀 과한 이야기 이런 거였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예. 뭐 교사만 학생을 가르쳐야 되냐? 학생도 교사를 가르칠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죠. 네네. 그러면 좀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탁 들으면 좀 약간 황당해야 되거든.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 같으면 서로 배워야 된다는 거지. 서로 가르치고 그래야지. 맨날 어떻게 배우고 평가받고 배우고 평가받고 계속 사람이 그러면 그게 사람이 되겠냐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네, 교사도 또 그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같으면 참 좋은 생각인데 검토를 해봐야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침착한 사람의 그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대응이요? 그런데 예. 광노현 교육감은 내 손을 잡고 우리 박하백 같은 분이 교육감이 돼야 되는데 말이야. 이걸 후보로 바꾸셔야 되나? 맞습니다. 아니 이제 네. 맞습니다. 예. 내하고 생각이 같다면서 이런 분이 교육감이 돼야 네. 되는데 뭐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내가 신이 나가지고 한 7시간 떠들었어. 우연히 만난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예. 그것도 나는 또 뭐 내가 교육감 될 거 아니니까 좀 뭐 책임도 없고 무책임하게 그냥 막 뭐 떠든 거지.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교육감 당선이 된 거예요. 네. 되고 나서 바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예. 그 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취임준비위원장을 좀 해달라고. 교육감님 네. 취임되기 내가 전에 막 너무 황당하고. 전 교육감으로부터 인수받아야 네. 되는 사항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예, 굉장히 중책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내가 시간도 없고 그런데 고민하다가 아니야 생각을 바꾸자. 이건 새로운 교육의 그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바쁘긴 하지만 뭐 한 달이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맡았어요. 그러면서 한 달 하고 나니까 또 뭐 그냥 됩니까? 또 뭐 혁신학교 정책 자문위원장 해달라는데 또 싹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네.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정직하고 투명하고 맑고 밝고 그래요. 예. 아주 말하자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범생이 중에 범생이고. 예. 너무 강직하셔서 그게 장점이자 그게 단점이다 이런 이제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이에요. 정말 강직하신 분입니다. 강직하고 예. 그 숨김없이 정직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예.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뭐 내 양심에 끓일 게 없으니까 하고 예. 나가신 늘, 거죠. 예, 솔직하셨죠. 네. 그래서 광노현 교육감이 어쨌든 혁신학교를 많이 만들고 그건 지금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굉장히 큰. 왜냐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 가고 싶어 하니까.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니까. 저희 꿈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다들 혁신학교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아이들의 발표력이나 이런 자신감도 크고 아이들 얼굴이 밝아지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본인은 이제 정작 그 법망에 걸려가지고 예. 그 법이 지금 사실상 사문화된 그런 법이고 그렇죠. 현실성이 거의 없는 법에 걸렸죠. 그걸로 지금 옥살이도 하고 지금 이제는 나오셨는데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 교육에 대한 비전이나 뭐 가지고 계신 꿈들을 들어보면 지금 정말 수십 년간 교육감의 자리에 계셔도 응당할 그럼요. 만큼의 정말 교육 전문가신데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사법부가 확정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글쎄요. 강노현 교육감님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선거에
위해서 후보자를 매수한 파렴치 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매수할 의도도 없고 매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다 끝난 뒤에 그 상대방 후보가 너무 또 어려운 처지에 그 선거 빚도 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에서는 선거 비용도 보전받고 그쪽에는 빚을 지고 근데 그쪽에는 사퇴를 했고 예. 사퇴를 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사람만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참모들도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하는 참모가 있었고 이쪽에 한쪽에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도리인데 이것까지 안 된다면 그건 법이 그게 제대로 된 법이냐. 강릉 교육감 결국은 도와주는 쪽을 택하신 거죠. 예. 참,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한 20초간만 추가 코멘트를 도와드리면 아마 마지막 최후 변론 때 그런 말씀을 주고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셨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얘기인데요. 돈을 받았던 박명기 교수와 그 돈을 전달해준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강경성 교수, 그리고 광노현 교수 세 분이 피고석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세 분이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강경성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박명기 교수, 이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광노현 교수가 준 거니까 자꾸 나한테 고맙다 하지 말고 우리 광노현 교수님께 고맙다 하시오. 그랬더니 광노현 교수님 그러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회 같은 우리 강경성 교수가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성 교수의 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변에 지켜보고 있던 법조인들. 아니 지금이 저건 범죄 고의를 지금 미루고 있는 건데 네가 진범이야, 네가 정범이야, 네가 주범이야 하는 얘기를 지금 서로 아름답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은 마지막 그 법정에서조차도 그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말도 맞추지 않았대요. 그렇죠. 전혀 이게.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기억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선의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가 전혀 좀 그런 정도로 전혀 이걸 걱정하지도 않았고 너무 지금 보면요. 강경승 교수나 이런 분들이 너무 순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울 네. 정도로 그렇죠.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라서 좀 현실하고 조금 그런 분들의 이상과 그런 꿈들이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대법원에도 못했던 게 그 소수 의견은 정확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 네, 이제 소수 의견에는 그런 지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참 지금 우리 나라의 수준이라고 봐야죠. 최근에도 연락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예. 계속 교육에 관한 꿈, 사회에 대한 꿈은 함께 같이 꾸고 계신 거죠. 그런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뭔가를 하시겠죠. 네. 정말 시간이 거의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귀하게 보셨는데 더 긴 얘기 즐겁게 하고 싶은데 저희 국민TV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께 많은 분들이 정말 그동안 언론이 많이 왜곡되고 옛날에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없어서 한겨레 신문이 생겼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이 뉴스를 이미 불신하기 시작한 지 꽤 됐어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TV에 무조건적 지지를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네.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박재동 하배님께서도 역할을 해 주실 거죠. 제가 조합원이 아니라면 조합원 하고요. 네. 국민TV 이런 방송은 꼭 있어야 됩니다. 든든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탄탄하게 서는 거예요. 저희 또 곧 다시 청해 뵙겠습니다. 그래요. 국민TV가 오라면 내가 언제든 올게. 남은 이야기는 다시 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